지금부터 기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발표의 주제는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실 유아람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람 단장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하고 200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20년 2월부터는 우리 법원의 역점 사업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의 단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유아람 단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렇게 뜻깊은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을 또 중심으로 현재 현황 전자소송의 현황 및 향후 과제까지 같이 아울러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소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이라고 하면은 좀 전산 측면, 그러니까 절차 진행 과정을 내에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래서 좀 그런 넓은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법률의 내용에서는 이제 주로 문서 측면,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를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전자소송을 온라인 재판과 유사한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발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전자소송으로 이해하고 광의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 시스템 발전 단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 확산 발전 단계, 고도화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아직 재판 사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좀 산발적으로 이제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1986년도에 처음으로 민사소송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산 발전 단계를 보면 이제 재판 사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단계이고, 이제 고도화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를 전자 기록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소송까지 도입이 본격화된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산 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사법 업무 시스템, 사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 시스템 118개로 이루어져 있고, 사법 행정 시스템, 재판 사무 시스템, 전자소송 시스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공탁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추이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급격하게 계속 그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가 되어서 2019년에는 82%에 이르렀고, 작년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거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소송이 절대적이고요. 오히려 이제 민사 사건에서는 종이 소송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지금 전자소송이 도입되진 않았지만 사법기관 간에 전자문서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법원에서 수신한 다른 이제 형사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는 약 190만 건이었는데, 이것도 2019년도쯤에 보면 350만 건 정도로 거의 2배 정도 증가가 돼서 이제 기관 간 전자문서가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이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사소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서류도 제출할 수 있고 열람 발급도 할 수 있고 비용 납부 환급도 할 수 있고 뭐 증명서도 뗄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기록 뷰어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도 유사하게 생긴 기록 뷰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에 이렇게 기록을 배치를 하고 왼쪽에는 기록 목록, 주로 날짜 순으로 접수된 문건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증 등 목록, 증거 등 증인 등 목록을 해서 증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두꺼운 서류 뭉치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장마다 간인을 하거나 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전자서명으로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송달 방식도 예전에는 서류를 잘 접어서 봉투에 투입을 해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소송 이용률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법원 내부에서도 업무 편의가 증진되었다는데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이루어 왔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법부에서는 2015년에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 2016년도에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2017년도에는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일부씩 시스템을 수선하거나 보완해 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2020년부터 시작이 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종이 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 절차를 좀 더 편하게 개선하고 재판 접근성을 혁신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제 파일 제출 같은 게 10메가 그리고 동영상 등은 50메가로 외부에서 제출하는 용량 같은 것이 제출되어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 진보로 인한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선제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라 발전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좋은 재판을 지원하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사자 및 또 재판부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한 방법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시스템으로 규칙을 설정해서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절차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축 체계를 보면 사법정보 공개체계 혁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재판사무 혁신,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IT 구조 개편 4가지
영역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게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게 개선될 수 있을지 이를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절차 흐름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사법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절차 관련해서 뭐 챗봇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묻고 답하기 식으로 응대를 하게 하여 절차에 관해서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하며, 서류 제출의 편의를 위해 사법정보공유센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재판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며, 사법통합민원 포털을 이용을 해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통합민원 포털을 만들어서 서류 제출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전자소송도 현재는 뭐 앱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능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PC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상당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판결문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통계라든지 각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홈페이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면,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만들어서 한 번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정보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아서 그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서류를 직접 발급할 필요 없이 서류 제목에 체크만 함으로써 시스템에서 다른 행정기관과 연동을 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주소를 당사자가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해야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한 후 그런 주소로 송달이 다시 시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송달료 납부에 관해서 현재는 사전에 예납한 송달료가 이제 다 사용이 돼서 남는 송달료가 없다면은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다시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됐는데요. 지금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카드 자동 충전 그런 기능 유사하게 송달료와 은행 계좌를 연계를 해서 송달료가 일정 사전에 설정한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계좌에서 부족한 송달료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재증명, 현재 일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향후에는 거의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송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현재로서는 자체 송무 시스템에 예를 들어 당사자 이름이라든지 주소를 입력하고 다시 동일한 정보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연계할 수 있는 API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 시스템에만 입력을 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중복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소송 절차에 관한 질문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금 요즘에 대부분의 의사소통, 요즘에 전화를 거의 쓰지 않으시고 문자로만 의사소통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사회적 추세를 반영을 해서 그런 문자와 유사한 게시판을 이용해서 재판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두루 걸쳐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당사자 관점에서 주로 개선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법원 내부 관점에 관한 부분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록 뷰어를 이용해서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 뷰어를 종이 소송에서야 이제 종이 기록이 편철이 되면은 그 기록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 소송의 특징을 이용하면 이걸 꼭 한 페이지씩 배치를 시킬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2개 또는 3개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기록 뷰어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증에 관해서도 서면과 서증을 동시에 검토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준비서면 양식도 전자소송에 맞는 준비서면, 지금까지 준비서면이라고 한다면 보통 A4 용지에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전자소송에서는 꼭 반드시 한쪽 당사자별로 준비서면을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가운데 쟁점을 재판부에서 명시를 하면 그 쟁점에 관해서 왼쪽에는 원고가 하고 싶은 말을 기재를 하고 오른쪽에는 피고가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는 등 조금 더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서면 양식을 전자화한 상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준비서면 양식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만 가능한 방식이고, 한쪽 당사자만 전자소송이고 한쪽은 종이소송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준비서면을 다수 준비서면 또는 증거도 아니면 답변서나 관련된 어떤 판례 자료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제 검토하는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솔루션을 활용해서 중복된 부분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체크해주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위해서 이제 판례 홈페이지, 법령 관련 문헌, 또 무슨 보고서라든지 이제 각종 문건,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했다면, 차세대 사업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만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기초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어떤 텍스트 정보를 확인을 하여 현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 종전에 종결된 어떤 사건들의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유사 판결문 제시
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결국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기 위해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그 단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포함한 판결문들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 들어갈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단어를 잘 선택해서 검색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리고 검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유사 판결문 제시 모델을 잘 설계를 하면 향후에는 자동으로 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알아서 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종이 사건에서도 스캔 OCR이라고 하여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종이 기록의 문자 내용을 텍스트화하는 기능을 통해서 상당수의 준비 서면의 내용 등은 종이 서류라 하더라도 전자기록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판결문 데이터가 방대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로그 정보나 아니면은 사건 입력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각의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아서 구축을 하여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유사 판결문 추천 기능 등을 차세대에서 구축하기 위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현재로서는 지금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송에 있어서의 이 사건은 화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화해 가능성 예측 이런 기능들,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사건 개요를 자동으로 좀 작성을 해준다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을 기술적으로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축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아우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능형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자소송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문서를 현재는 사건 유형별로 문서 작성을 위한 화면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대부분의 문서를 동일한 UI 환경 하에서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현재로서는 그 도과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사건별로 조회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사전에 설정한 기간이 도과하면은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등 이제 업무 절차별 누락 방지 모니터링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소장이 접수되면 관할이라든지 이제 인지액이나 송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차세대에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어떤 규칙이 명확한 부분에서는 수작업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서 미리 확인을 해서 이제 가부를 판단을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파산과 같은 사건에서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로 이제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 이제 전입 온 예를 들어 직원이나 법관인 경우에 내가 현재 이 사건의 절차 다음에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해서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단계,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단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본 것처럼 송달료와 이제 당사자의 계좌를 연계를 해서 현재는 이제 사건별로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추납 명령을 발송을 해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계좌 연계 및 자동 금액 인출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그러한 명령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서를 클릭을 해서 또 송달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런 송달 버튼을 누르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판부별로 이제 송달 방식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출 문건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문건은 사전 설정에 따라서 송달이 되고, 그 다음에 문건 또 결제 캐비넷에서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하고, 현재는 재배당이나 이송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인수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 별도로 또 기일 변경 명령을 해야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두 번에 걸친 결제를 한 번으로 통합해서 일괄 결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식관리 시스템을 작성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건 유형별로 좀 파편화되어 있는 서식, 좀 서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을 표준화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형사 전자소송 자체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라도 형사 전자소송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민사와 형사에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통합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공판 조서라든지 속기록, 또 형사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명령 같은 것은 형사 사본 전자기록 뷰어에 바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이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형사 사건의 이제 내부 법원 작성 내부 문서는 전자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형사 전자소송 사업에서는 이제 검찰, 경찰 등과의 연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개년도 사업으로 지금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년도 사업 분석 단계는 마쳤으며 현재는 설계 단계 진행 중에 있고 3차년도, 4차년도 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에서 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는 이제 전자소송 고유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어떤 종이 기록을 좀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차세대에서는 전자소송, 종이와 조금 이제 모습이나 이런 것이 다르더라도 전자소송에 최적화한 업무 절차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자소송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쌍방 전자소송을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0몇 %의 전자소송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일방 전자소송,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원고는 전자소송인데 피고는 종이인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양쪽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로는 지금 올해 1월에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서 국회 심사 중인데, 여튼 이제 이 형사 전자소송도 서둘러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세대 사업에서는 유사한 판결문을 제공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지능형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제는 다 마쳤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서 또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원 분들과 함께 또 국민과 또 당사자, 또 법원 가족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이제 심포지엄 자리를 계기로 해서 또 이런 현행 이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형사 전자소송, 또 미래의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발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표를 해주신 유아란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유병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현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01년 9월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법무부 전자소송법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하시는 등 전자소송 관련 법률 입법 및 제정에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1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은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병현 교수님께서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유병현 교수입니다. 먼저 발표하시는 전유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여기 적혀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손웅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님이십니다. 곽희경 아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최정문 서울고등법원 사무관님이십니다. 발표자 토론자분의 자세한 양력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훌륭하신 양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좀 밤을 새워서 이 전자소송법을 만드느라고 고민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심오하게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해주신 전유재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분 정도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유재 교수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법정책연구원에서 1년간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전자소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 기회를 허락하신 정책연구원과 또 민사소송법학회 또 형사소송법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발표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송이 시작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특허, 2011년도에 민사 본안, 2013년도 가사 행정 보존 소송, 2014년도에 도산, 2015년도에 집행 비송 이런 순서로 딱 5년에 걸쳐서 전자송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자송을 시작하면서 했던 모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영어로 e-filing, e-case management, e-courtroom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자적인 문서의 접수 및 송달, 그리고 전자기록화, 그리고 전자적인 사건 관리, 그리고 법정을 전자화해서 법정에서 함께 생생한 구실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당시의 캐치프레이즈였고요. 그로 인해서 사법 서비스의 접근권이 강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전자송의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온라인이 닿는 곳이라면 전자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판의 신속성,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된 것은 말할 나위 없는데요. 송달 기간이 줄어들고 송달료 및 인지대 비용이 줄어들고 또 수시로 언제든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전에 재판부에서 부장님이 기록을 보고 있으면 배석들은 그 기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또 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서 실무관이 기록을 가져가면 재판부 전체가 그 기록을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언제든 기록을 다 전원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런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판사실이라든지 민사과에 캐비넷이 굉장히 많았고 기록들이 바닥, 탁자 등에 막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끗해지는, 공간이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합의, 단독, 수행 모두 전자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월드뱅크에서 두잉 비즈니스 계약 분쟁 해결 부분에서 늘 수위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5, 6위권이었는데 지금은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유아람 부장님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자송 시스템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송은 크게 시스템과 제도 이 두 축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른 제도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전자송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유아람 부장님께서 전자송 시스템 차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규범적인 면에서 전자송 관련 법규를 우리가 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점은 없는지, 또 다른 기술 개발에 발맞추어서 발전시켜야 될 점 없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자송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을 개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을 전면적으로 좀 크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전자송 근거 법률은 2010년 3월 24일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흔히 민소 전자문서법으로 약칭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3조에서는 이제 법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이고요. 8조에서 전자송 동의자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전자송 동의자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송달을 전자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현재 송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는 이런 식은 아니고, 전자송 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송달받을 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하면 그때 송달이 되는데, 송달하지 않으면 일주일 경과 시에 송달이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에서는 전자문서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15조에서 소송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총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전자송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FRCP, 그러니까 연방민사소송 규칙에서 전자 파일링과 전자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FRCP 규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세한 내용 각 법원이 로컬룰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발표를 하셨지만 Rules of Court라고 해서 대법원이 제정한 일종의 민사소송 규칙인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민사소송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더 63A에서 총 16개, 우리와 똑같은 수의 조문을 두고 있고요. 그 내용도 상당히 거의 유사한 내용들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아직 전자 파일링이나 전자 기록 의무화는 안 되었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째빼우 개정으로 전자소송 시행을 위한 입법은 지금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2004년도 민소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제출하는 조항을 만들긴 했는데, 전자문서가 제출되면 그걸 출력해서 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2월에 일본 법무성에서
민사소송법 IT와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 뭐 전자기록, 송달, 열람, 전자납부, 원격 영상재판, 전자판결서의 원본화, 전자정보의 서증의제 등을 포함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전자소송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대규모의 개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아마 중간 시한이 나오면 보통 1, 2년 내에 입법이 완료되기 때문에 곧 민사소송법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전자소송 시행 당시 우리가 특별법으로 민소전자문서법을 제정한 것은 전략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당시 기본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뿐 아니라 뭐 가사, 행정소송, 비송사건 절차법, 채무조회생법 등 많은 법률을 고쳤어야 될 텐데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을 텐데 특별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입법이 완성될 수 있었고요. 이 법에서는 특이하게도 부칙의 절차별 시행 기간은 5년으로 딱 한정을 시켜놨고, 그 집행 비송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개통이 됐는데 그게 막 딱 5년이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모든 법에 예정한 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자소송을 민사소송법에 통합시키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소송이 정착 단계를 넘어서 민사소송이 주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건 중에 4건이 전자소송으로 되고 있고,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85%를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종이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 규정도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규범력을 지금 상실하게 됐습니다. 문서의 제출, 송달, 기록의 열람, 복사, 보관,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들은 이미 민소전자문서법에 있는 규정들에 의하지 더 이상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충돌하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방금 뒤에서 이제 조금 뒤에 전자증거에 관한 부분을 귀로 보겠지만 두 규정들이 약간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절차법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민사소송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보셨듯이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들 모두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에 전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자문서와 전자증거 법령의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전자증거에 관해서 현재 민사소송법 374조와 민사소송 규칙 120조 이하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전자정보가 아닌 저장 매체가 증거로 등장합니다. 즉 어떤 동영상 파일을 든 USB를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든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USB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조사는 감정, 서증, 감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사소송 규칙에서 문서 정보는 출력 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성, 영상 정보는 저장 매체를 재생해서 검증을 하며 상대방 요구 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문서 정보의 출력 문서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서 서증설, 신서증설, 검증설 등의 대립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정보를 자체를 증거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문자정보이든 또는 음성, 영상정보이든 불문하고 전자문서라고 법 2조 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가 전자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증의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록 뷰어에는 음성, 영상 정보라도 서증 등 목록에 표시하고 있고요. 문자 정보는 열람, 음성, 영상 정보는 청취, 시청을 통해 증거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열람이나 청취, 시청이란 말은 기존의 서증조사, 검증과는 또 약간 다른 의미의 어떤 중립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소법상 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 1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법이 전자증거에 관해서 상이한 규율을 두다 보니까 해석상 실무상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은 전자소송 동일해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데 상대방은 종이소송 문서를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종이소송 당사자 전자증거를 제출하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증거조사해야 되느냐, 또는 전자법정에서 진행을 해서 그 스크린에 띄워두고 얼마든지 동영상을 다 시청하면서 증거조사할 수 있는데 쌍방 모두 종이소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법인 민소전자법이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전자정보의 제출 형태, 그 저장 매체를 담아서 제출하느냐 아니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는 견해도 있고, 또 전자기록화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뉘는데 아직 분명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 본안 사건의 대부분이 전자소송인 상황에서는
기본법 민소법에 전자증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74조의 개정 문제를 다루면서 민사소송법 전반의 IT화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마중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전자문서 및 증거 관련된 법령을 재검토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음성 영상 정보의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화입니다. 현재는 서증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음성 영상 정보의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저장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자송이 된 이후에도 그 음성 영상 정보를 문서 제출 명령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볼 것이냐가 조금 쟁점이 되고요. 교과서라든지 뭐 실무제 설명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의 형식적인 증거력,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교육, 전자정보의 증거 게시 등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서 제출 명령의 범위 확대라든지 소재개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2015년 그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조홍천 의원 안으로 민사소송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고 측 증거 수집 방법의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특성, 그걸 ESI라고 보통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디스커버리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자송 의무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행 민소 전자문서법 규칙에서는 의무 이용자를 국가, 지자체, 행정청, 검사,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2018년도 FRCP 개정으로 변호사 대리의 경우에 전자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변호사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경우도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경우 전자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중간 시한에서 변호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자소송 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전자소송 이용 능력이 좀 충분한 금융기관이라든지 상장회사에까지 좀 확대한다면 전자소송의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전자소송 기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일본 민소법 개정 시안을 보다가 착안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번 개정 시안에 전자소송을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을 설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자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회 변론기일의 종결 전까지 신속구제 절차를 신청하면, 그에 대해서 피고가 1회 변론기일 종결 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소송의 심리는 1회 기일부터 6개월 이내 종료하고, 증거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하고, 이의 제기 후 항소를 금지합니다. 사실상 단심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생경하기도 하고 좀 너무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엄수표 소송이라든지 수액소송에서 이런 제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전자소송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고민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즉시조사 가능한 증거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꼭 현장 검증을 나가지 않더라도 드론 등으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원격지에 위치한 증인과 화상신문, 전문심리위원 감정인과도 화상 의견 동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속한 송달과 심리, 또 즉시조사 가능한 증거 방법 등 전자소송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런 패스트트랙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민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재판이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미제분포 지수도 악화되고 있고, 또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항소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쌍방 상소권 포기 합의하고 전자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6개월 정도의 심리를 종결하는 방안, 그래서 이걸 기업이나 건설 분쟁 같은 중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에서 단심제로 시행을 하되, 장기간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법관님들, 예컨대 원로법관님 같은 경우 최근에는 계속 소액소송만 하고 계신데, 이런 좀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패스트트랙을 한번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당장 어떤 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원격 영상 재판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원격 영상 재판은 비교적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오래됐습니다. 95년도에 원격 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는데, 당시에 울릉도하고 경주 지원, 그다음에
홍천군 법원과 인제양구군 법원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직접 판사도 법정에 나오고 당사자도 그 해당 군법원에 나와서 법정과 법정 간의 영성을 연결하자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2016년도에 민소법 개정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지금 원격 영상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202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민사소송 규칙 70조 6항이 신설되면서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변론 준비 기일을 제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은 법정에서 꼭 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판사실이든 또는 뭐 조정실에서 법관은 거기에 위치를 하고 당사자들은 뭐 사무실이라든지 자택에서 서로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그런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화상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민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작년 한 해 55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4월에는 전국 법원에서 영상법정을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에 민사소송법 287조 2 개정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조항이 제정이 됐고요. 올해 11월 18일부터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즉 민사소송 규칙 개정으로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 등에서만 한정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늘 열려야 했던 그 변론 기일에 대해서도 원격 영상 재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1항을 보면 상당한 경우에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변론 준비 기일이나 신문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2항에서 변론 기일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교통의 불편 기타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야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위 조항에 의한 기일은 당사자 법정 출석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뭐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FRCP 43A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정당한 이유, 적절한 보호수단이 있는 경우 실시간 전송으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각 주에서도 이런 이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셧다운이 현실화되니까 각급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상용화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재판의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법원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공개를 하는 것이 보편화, 뭐 실시간 아니더라도 녹화해서라도 스트림을 공개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쨉배우 129A에 근거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쨉배우 169 등에서는 재판 녹음과 녹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재판 공개 원칙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법관이 반드시 법정에서 영상 재판을 진행하니까 일반인도 법정에 출석해서 방청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변론 기일에도 원격 영상 재판을 허용하는 민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의 가상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이나 증언을 가상 재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만 미국, 독일의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상 재판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개정 조항은 그 요건을 앞에서 본 것처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행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도 있고 또 추후에는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재판 시대에 그럼 재판의 공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 새로 신설된 조항의 2항 단서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원형적인 모습은 미국의 경우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재판의 공개라는 원칙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사실상 재판 방송을 허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서 재판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권수령 부장님이 최근 발표하신 논문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가 되었는데요. 제 발표문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온라인 분쟁 해결, ODR의 도입 문제입니다. ODR은 온라인 디스퓨트 레졸루션의 약자인데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도경에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가 자기학습 시스템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것이 조세불복,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 소액 청구 등으로 이제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특정 사건 유형에 대해서 법원에 실시하는 ODR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인 브릭스라는 분이 2016년도에 영국의 어떤 재판
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제 온라인 법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1단계에서는 사건을 자동 분류하고 접수가 되면 2단계에서는 조정을 하고 3단계 조정 불성립 시 법관의 결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도 2번에 걸쳐서 시범 실시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법정 변론 사건 수미 심리 기간이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전자송이라든지 원격 영상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건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터넷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항저우에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베이징과 광저우 등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제소 단계에서도 판결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론 단계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진행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소송 전 조정이라는 명칭으로 앞서 본 ODR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ODR 도입 시도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전자송 입법화에 발맞추어서 이런 ODR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ODR은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적 소통을 선호하는 전자상거래 분쟁 등에 친하고 또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며 기일 지정으로 인한 지정 등으로 인한 지원료가 적습니다. 또 서류 제출 및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절차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정형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한 소액소송 등에서부터 우선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액 사건에서 만일 ODR과 원격 영상 재판을 결합한다면 모든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신속한 절차 진행과 효율적 분쟁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인공지능 상용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오전부터 또 방금 유아람 부장님 발표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등 알고리즘 발전과 연산장치의 성능 향상, 또 대량의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법관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의문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 차세대 전자송 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통합 검색과 지능형 수송 절차 안내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방금 들었었는데요. 그 CPJ, 그러니까 유럽 평의회 산하에 그 사법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AI에 관한 사법 윤리 현장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법 인공지능 기술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런 지능형 통합 검색이나 수송 절차 안내 등은 활용 권장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도입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는 안 생기는 분야고 오히려 도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분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2024년도에 이런 것을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법관 프로파일링이나 재판 결과 예측,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개인 프로파일링, 또 법관에 대해 개량화된 표준 제공 등 활용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범을 좀 미리미리 설정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리 설정해놔야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게 법적 윤리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해 좀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CPJ가 2018년 제정한 AI 유럽 사법 윤리 현장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인데 기본권 존중, 법원에 대한 액세스권이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 또 차별 금지, AI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품질과 보안의 문제를 철저히 규율해야 되고 투명성, 불편부당성, 공정성,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거든요. 점점 더 이렇게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고요. 마지막에 이용자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AI가 산출한 결과 그대로 판결의 결론이 나서는 안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인간이 리뷰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작업, 이런 통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AI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규범을 설정할 때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어떤 데이터를 인풋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문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법률적 논증 과정에서는 반드시 논증 과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사자도 설득을 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논증 과정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사법 AI 발전에 있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부당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결론에 대한 반박과 검증의 기회가 필수적으로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인공지능에서 도출한 어떤 결론을 받았고 법원이 이걸 참고를 해서 뭐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AI 결론을 우리가 참고했다는 사항을 반드시 변론에서 밝혀야 되고, 그 밝혀진 사항을 당사자들이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AI 결과가 맞는지를 뭐 법관이 됐든 또는 뭐 재판연구원이 됐든 그걸 인간이 한번 리뷰를 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나가야 되는 그런 점들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자소송뿐만 아니라 영상 재판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러 재판 운영에 관한 그런 쟁점들을 망라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10여 년 전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때 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민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그 법안 통과시켜 놓고 학생들한테 전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너희들은 평생 이걸 이용할 테니까 소장 다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록 건수를 좀 올렸어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벌써 82%라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일 민사소송법 학회를 했는데 동경대 교수들이 우리 정 교수님이 지금 일본의 경향도 논문에 소개를 했지만 자기들은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그러길래 제가 아니 국민들이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동안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보다 법원 일선의 실무관님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새로운 수천 년 동안 사용하던 종이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자 분들께서 또 심도 깊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씩 토론을 이렇게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남현 부장판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지방법원의 남현입니다. 2010년에 발표자께서 법원 행정처에서 민사 전자소송 실시 준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TF의 구성원으로서 처음 발표자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자리에 또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오늘 다양한 소주제를 망라해서 외국의 사례나 현황까지 충실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법원에서 전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의 경험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거나 제안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 변혁이라는 소주제에 관해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자소송의 한 80% 이상
민사소송의 8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아마 접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그 전자로 접수되지 않는 나머지 종이 소송도 전자 그 기록화 명령을 재판장이 다 해서 거의 100%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이제는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뭐 대세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그 특별법을 두는 것보다는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 원칙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게 아주 다급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그 특별법과 기본법이 충돌하는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민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AI 시대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판을 새로 짠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얼핏 떠오르는 예들만 토론문에 적어봤었는데 뭐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만 뭐 그 비근한 예로는 앞으로는 변론조서가 작성되지 않고 참여관이 변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녹음 파일로 대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녹음은 그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자동 녹취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공시송달 제도 같은 것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 주소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메일 보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카톡을 보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로 공시송달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통역인을 지정하는 대신에 지금 요새 뭐 통역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점들이 떠오르고요. 또 원격 재판이나 가상 재판이 보편화되는 시대에서는 이제 관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민사소송법을 한번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그 전자문서 및 전자증거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주로 이른바 멀티미디어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원적 규율로 인한 문제점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음성, 영상 자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증거 조사를 열람, 청취, 시청이 아닌 검증의 방법으로 원래는 민사소송법에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검증 조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한테는 녹취서 제출 요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법원 내부인으로서 그런 실무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 제시해 주신 안 중에 3번 견해 이 책자로는 96면에 있었던 견해인데 3번 견해 그러니까 전자화된 기록은 그냥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조사하자 그 견해를 지지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해당 발표문 부분에 이제 각주에 달아주신 논거 그 저장 매체에 따라 저장 매체 보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그거를 고려하면 그 지금 사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용량이 크거나 그런 문제로 뭐 USB 메모리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2번 견해 그 저장 매체에 따라서 구별해서 증거 조사를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 견해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뭐 CCTV 녹화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서 제출 명령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 의무 이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그 방향이나 방법 면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다만 지금 그 변호사님들께 전자소송을 강제할 것인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전자소송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제가 최근 1년 반 동안 민사 합의부 재판장을 했는데 종이 소송으로 진행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님들 다 그 전자소송 강제화한다 해도 전자소송의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미지 PDF 제출하시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서를 작성하시고도 그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시는 게 아니라 인쇄해서 스캔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뭐 텍스트를 활용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음성 뭐 시각이 잘 어려우신 분들이 또 그 음성으로 변환해서 듣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전자문서 규칙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 규정이 제가 여기 발표문에 토론문에 썼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것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더 개정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그 전자소송에 기반한 패스트트랙 도입 제안해 주신 부분, 저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자소송하고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조금 아주 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전자소송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 뭐 변론기를 이렇게 가상 코트에서 열고, 또 증거 방법이나 조사의 방식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대신 심리 기간 짧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절차는 충분히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을 사건을 이런 트랙으로 좀 돌려서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으면 법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원격 영상 재판 활성화에 관해서 발표해 주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시범 재판보다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상 재판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변론기일까지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그 개정법에 제가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 제가 실제로 원격으로 변론 준비기일 같은 걸 진행하려고 해보면 이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서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또 회신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들이 조금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뭐 한두 가지 절차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한두 가지 절차 추가되는 것이 모든 사건에 다 추가되면 또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그 전제 요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면 이제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폴트를 뭘로 설정하냐의 문제겠지만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이제 감정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이게 뭐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해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마 이제 기존의 감정인 신문에 대해서는 현행법 339조의 3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크게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감정인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현행법의 문제가 뭐냐면, 감정인은 법정 밖에서 참석할 수가 있대,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 관계는 이 법정 안에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인 신문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진행을 하고 감정인만 스크린에 불러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어서 그 감정인 신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의미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돼서 감정인 신문도 전면적으로 온라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개정법에서 변론 준비기일, 신문기일, 변론기일 이렇게 규정했는데, 감정인 신문기일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불분명해서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ODR 관련해서는 뭐 저도 발표자 의견을 같이 하고요. 저는 오히려 ODR 더 활성화해서 재판 절차, 그러니까 판결까지 가는 절차도 일부 ODR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상용화에 대한 대비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지성을 가진 인공지능, 이른바 강인공지능의 등장은 요원한 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좀 금방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인공지능이 법관에게 표준적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 이 정도까지는 금방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심리위원회 도움을 받는 거랑 비슷한 절차 같아서요.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재판부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증거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의견을 묻고 그걸 참조해서 쌍방에게 반박기회를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참조해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 차세대 전자소송에 대해서 추진 단장님께서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인 개선, 재건축 정도의 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차세대 전자소송이 시행 준비되는 4년 또 시행되는 한 6년, 향후 10년을 바라볼 때요. 그 정도는 이제 차세대 전자소송을 사용을 하면서 그 향후 10년 동안 또 그 더 멀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향후 10년 뒤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더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행 편의상 다 토론자분 토론을 듣고 나중에 발표자분의 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수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의 성과 전망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발표자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변호사인 발표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이 전체적으로 전자됨으로써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 제출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전자화가 됨으로써 소송 절차의 진행과 이에 수반한 기록 보관 관리 등의 면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을 정도로 비용이 절감되었는지 혹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전자문서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게 이를 통합하려면 민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이원적인 법률 하에서 전자소송화가 이미 80% 이상 고도화로 진행돼 버린 상황에서 이론적인 기여를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이제 와서 전면적으로 수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민사소송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민소전자문서법을 특별법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의 사건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심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한 전국청에서 전국 판결을 하는 패스트트랙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여건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만 있으면 현재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건데 입법 체계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굳이 패스트트랙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 지연의 문제는 전자소송 외적인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산 동부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등 격치의 재판을 다니다 보면 5분을 넘지 않는 형식적인 변론을 위해서 하루 종일을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증인신문 등이 있는 변론 기일이라면 몰라도 준비 기일이나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통상의 변론 절차의 경우에 원격 영상 재판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전국 곳곳에 굳이 지원 같은 소규모의 법원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향후 전자소송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KTX 신설이 기대처럼 지방 분권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중앙 집권화를 촉진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미국처럼 국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격 영상 재판을 확대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판 후 공개와 관련해서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온라인상의 가상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진행될 경우 전통적인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유튜브 채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판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재판의 방송에 가까워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상의 가상법정에서의 재판의 경우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판 공개 원칙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숫자상으로 소액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집행권은 취득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채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들이고 이들 사건은 대부분 자백간주나 공시송달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절차도 아주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여기에 ODR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조정이 필요한 소액 사건들은 대개가 대면에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과연 전자소송 시스템을 가지고 ODR을 운영할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입법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7항, 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 변호사님 평소처럼 날카로운 여러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희경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곽희경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여러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도 있고 해서 저는 그거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의문을 품었거나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의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굉장히 전자소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망라해서 전자소송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아주 풍부한 연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많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차관점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의 중심으로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 체계와 관련해서 이제 민사소송법 기본법으로 이제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가 넘는 전자소송을 기본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서 규율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약간 의문을 품었던 부분은
이제 그 기본법과 특별법이 상호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 두 법령이 반드시 저촉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조금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규율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그 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물건 자체를 이제 증거조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방법을 규율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별법인 전자문서법, 여기에서는 거기에 담겨 있는 전자적인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증거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어서 서로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규율 측면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물론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전자소송이 거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약 15에서 20%에 가까운 종이기록 사건이 계속 이제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이기록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규율도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전자화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60대만 넘어가도 이런 전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기록 사건을 뭐 단기간 안에 완전히 뭐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계속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경우를 다 규율하는 법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규율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민소법에서는 이제 그 정보가 담긴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전자문서법에서는 이것을 다 그것이 뭐 문자 정보든 음성 영상 정보든 차이를 두지 않고 서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증거조사 방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서로 저촉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과연 그런 것인가라고 보면은 물론 전자문서법 13조에 보면 이제 문자 정보인 경우와 음성 영상 정보인 경우를 이제 구별을 해서, 전자의 경우는 열람이고 음성 영상 정보는 청취 시청의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검증 민소법상의 여러 규정, 검증, 감정, 뭐 서증 이런 방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봐서 열람하는 것은 이제 뭐 서증도 전통적으로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영상, 음성 정보의 경우에 청취, 시청이라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이 아니고 이제 검증이라는 증거조사 방식에서 취하는 조사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발표자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전자문서법 자체에서는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는 문자, 음성, 영상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의한 문서로 본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은 음성, 영상도 다 문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편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인 경우와 음성 영상인 경우를 구별해서 증거조사 방법을 따로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감정, 서증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법에 의하더라도 음성, 영상까지도 모두 서증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두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규율이 되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서 음성, 영상 정보를 그러면 문자 정보와 동일하게
완전히 전자소송 시대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표자께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으로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처분 문서 같이 굉장히 법률 관계의 성립이나 유무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인 반면에 이제 음성이나 영상의 정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의미나 중요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증거조사 방법이라든지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전자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법정에서 화면에서 바로바로 띄워서 듣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자 그 시스템 자체 이제 편철이 된다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른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추정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문자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도 조금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저도 필요하고 좋은 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물론 발표자께서도 일본에 입안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자라는 의견은 아니실 것 같고, 물론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를 수정 보완해서 도입을 하더라도 해야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본식의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민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여러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변형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건 분명한데, 이것을 실제 도입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절차로 가려면 원고 피고 둘 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동적인 당사자인 피고가 여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얼마나 할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면 큰 실효성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판결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절차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절차를 갖다가 이의해서 다시 통상 절차로 돌아가는 이런 비율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그냥 통상 절차를 진행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신속화에 기여를 하게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트트랙 일본식 제도에서는 이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한정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도 6개월이라고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안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물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재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정말 적정한 재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조금 듭니다. 물론 뭐 이의를 해서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 제도가 조금 불완전하고 실효성이 또 그렇다고 완전히 보장이 될까라는 약간 저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이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뭐 법관수를 증원한다든지 뭐 1심 단독 판사 사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이제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 신속 절차를 특별한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우리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라는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제도를 검토하게 된다면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화상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재판 공개 원칙을 뭐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두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재판 공개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 온라인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관이 반드시 법부정을 떠나서 재판을 해야 될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아무리 온라인화가 된다고 해도 법관은 어쨌든 법원이라는 곳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이제 법관은 독일처럼 법관은 일단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원격 재판을 하도록 해서 이제 일반 국민이 재판 공개에 관해서는 그 해당 법정에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좀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뭐 발표자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 딱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시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곽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정문 사무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 최정문 사무관입니다.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개막한 지 10년을 맞이하여 전우재 교수님께서 민사 전자소송 후 성과와 전망을 민사 전자소송 후 토익 경과부터 애국의 입법 내와 선진 사례의 소개,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발표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후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여 심도 있는 토론하기에는 많이 모자라 법원 직원의 관점에서 발표자신 교수님의 전자소송 10년 성과와 전망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전자소송이 처음 시행된 당시 법원 직원들은 전자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자소송 담당 업무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생소한 시스템과 시스템 속도에 대한 불만, 당사자가 많거나 복잡한 사건의 시스템 불안정,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하여 눈이나 목, 손목 부위의 피로도 증가, 종이 제출 시 스캔 및 등재 업무 과정으로 전자소송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착된 지금은 모두가 종이 사건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무관들은 접수된 종이 문건을 사건 번호 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조회의 기록을 찾아서 송곳으로 철하고 캐비넷에 넣고 기록을 관리하는 수고와 결제를 위하여 판사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며 직원을 괴롭혔던 기록 분실 우려도 없어졌고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도 부족해 한쪽 복도 통로를 막아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 부족 의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또 참여관들도 언제든지 전자기록 부여를 통하여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종래 판사실의 기록이 인계된 이후에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없어졌고 실시간 법정 조서 작성으로 조서 작성에 필요한 작업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서증 등 목록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스캔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목록 등을 전산에 입력하면 그 참여관은 그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진 증거 목록은 많은 시간 동안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주어 사건 관리 담당자로서 실질적인 서류 심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건 관리에 매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가 전자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추가한 제언 중에서 문서 제출 명령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할 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은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가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습니다. 제3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이하의 가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중에나 문서 제출 명령이 오지 않아 길이 공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제출 촉구를 하더라도 알았다고만 하고 제출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너무 약하고 또 상대방도 부제출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될 상황에 대해서는 보내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못해 그것도 일부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결과가 도착하지 않고 종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불신을 낳고 또 종결 이후에 도착하였을 때 재개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 후 부재체에 대한 제재가 입법적으로 미온적이고 제3자 소지 문서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이 불응하였을 때 그 제재 수단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강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제재라는 제재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접수율은 2020년 상반기 86%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용률 상승은 전자적 송달로 송달 기간이 단축되고 온라인으로 소송서류 제출, 기록 열람이 가능해 시공간 구애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투명하다는 장점과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요구 10%가 절감되는 것도 이용률 한 증가로 꼽힙니다. 전자소송 활성화, 전자문서 이용 후 강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대리인들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소송 후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에게 전자소송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송을 일상 업무를 하지 않는 본인 소송자에게 전자소송을 강제하는 것은 절차적 침해라는 견해가 다수이기 때문에 전자소송 효율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은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자소송 제도가 일부 민원인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녹인을 거쳐 소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송 접수 절차가 완료되므로 전자소송과 편의를 이용 필요하지 않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은 지난 3년간 6천 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취지에 욕설을 늘어놓았고 대법원에 1만 건 이상을 상고한 민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전자소송을 악용해 벌인 일로 소송은 각하되지만 각하하면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항고나 재심소장을 내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하면 항고하는 방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송을 남발하여 법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오남용이 판단되면 해당 민원인을 전자소송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후 신뢰 훼손을 막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용자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말소해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판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사용자 등록 말소가 가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원격 영상재판을 소송에서 소용하는 내용 민사소송법이 8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년 18일부터는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 영상재판의 경우에도 변론기일에 관한 재판의 공개원칙이 유지되도록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변론기일의 재판 공개 원칙에 가해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의 스크린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말로 변론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 국민이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을 방청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 재판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이나 예규가 제정될 때까지는 변론기를 공개 법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재판의 활성화 걸림돌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부적절한 법률 조언이 이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보안 문제도 제기됩니다.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는데 영상 재판이 확대돼도 이를 따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의 효율성 면에서도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소음, 송수신 불량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산장치를 이용하는 데 익숙치 않는 소상공인, 개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일반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민사 소액 사건의 온라인 분쟁 해결제를 도입해보자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소액의 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외국의 법원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재판 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발표자님의 주장처럼 소액 사건 심판 절차에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ODR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유타주 법원의 경우를 참조하여 시행 초기에는 조정이나 하해가 가능한 사건을 선별하여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상임위원이나 재판부 참여관 등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매개하고 조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조기 조정이나 하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을 기다린 시기에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정이나 하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명확해져 구수변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기한 내에 형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자소송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에서 한국의 전자소송 및 전자법정 시스템이 벤치마킹되고 있다니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미래의 좋은 재판을 준비하기에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을 거쳐 분산 구축된 노후 전자 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축, 빈번한 장애 발생 및 최신 솔루션 적용 불가로 인한 사용자 불편 해결, 최신 정보 기술의 접목을 통한 사법 접근성 확대 등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자 시스템 구축을 환영하며 더불어 차세대 전자 시스템의 법원 지원으로 바라는 점은 첫째, 전자 캐비널을 통해 기록이나 문건을 관리하게 되면 눈이나 자세의 피로가 심화될 수 있는데 신체적 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자책처럼 소송 기록 역시 손가락으로 기록을 넘길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여 재택근무 시에도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셋째, 참여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소가 계산이고 민원일도 세가 계산이 어려워 소장이나 청구 취지 변경 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여 법원이 소가를 계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건물 명도 등 인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송 목적물 값 산정과 관련하여 가세기준액 산정을 실거래가로 하거나 소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 넷째, 등기나 민사 업무를 하다 보면 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출된 제적 등본상의 인물과 관계를 입력하면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령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까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법원 민사 전자소송 무한 발전을 바라며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한 토론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3시 20분까지인데 이렇게 너무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걸 예상하고 휴식 시간을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여유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토론에 임해 주신 남현부장님, 곽희영 교수님, 손흥수 변호사님, 또 최정문 사무관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날카로운 비판도 있어서 저한테도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신 주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100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은 10분 정도 남으신 것 같아서 제가 주신 질문 모두에 대해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흥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법 체계에서 꼭 민소법에 이 전자소송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사소송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절차의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이고 저희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이나 또 소송을 이용하는 난로 당사자들은 모두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읽고서 절차가 어떻게 규율되고 구성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의 법으로는 종이송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범적인 효력을 또 설명 가능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외국의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모두 기본법 민사소송법에 전자소송에 관한 규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민사소송법에 편입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고 로스쿨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주석 민사소송법 등에도 이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까 그에 관한 실무가들의 연구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 이에 관한 실무가라든지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나 논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얕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미봉책을 현재 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서 미봉책을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것을 기본법에 받아들여야 우리 민사소송법의 법리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 실무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냥 차장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무례 좀 더 민사소송법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실무 제어라든지 실무 편함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패스트 트랙의 문제에 대해서 남현 부장님 또
곽희경 교수님, 손흥수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의 그 패스트트랙은 사실 저도 보기에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도입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법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뭐 100건의 사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재 65%는 판결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35%의 절반이 소추하로 또 그 절반이 조정 화해로 끝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분쟁 해결 방법을 좀 다양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버드의 샌더스라는 교수님이 예전에 제청하셨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는 여러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여러 가지를 둬서 사회적인 니즈에 맞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일본의 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이렇게 혼합시켜 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심으로 끝나는 것은 중재제도의 어떤 장점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을 한정한 것은 현재 임시 가처분의 특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제도가 지금 실무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주청규 효력정지 가처분을 걸면 뭐 두세 달 내에 판결이 결정이 나고 그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 국제거래라든지 기업 분쟁 또 뭐 건설 분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한상선중재원으로 가는 사건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좀 그런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계속 이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호주라든지 캐나다 법원에서는 어떤 사적 분쟁 해결 기구와의 어떤 경쟁 차원에서도 패스트트랙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도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정보를 서증으로 할 것이냐 검증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우리뿐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독일의 입법 예를 보면 독일 찌빼우를 보면은 독일에서는 전자정보를 검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다른 조문에 가보면 그 증명력에 관해서 서증에 의해서 서증의 증명력을 도입하는 규정이 있어서 양 규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병현 교수님이 전에 다른 논문에서 지적하셨던 것을 저도 읽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검증에 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증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일본 민사정법 개정 시안에서는 서증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동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는 서증도 아니고 검증의 대상도 아니고 완전 사실 별도의 증거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민사소송법상 증거 방법은 5가지입니다.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당사자 지문 5가지인데 제6의 전자증거라는 편을 만들어서 한번 좀 상세하게 규율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거기서 이제 서증설, 검증설 막 학설의 대립도 있고 막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막 학설이 나뉠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논쟁을 거쳐서라도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컴퓨터 그 프린터 복합기를 제 방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사분이 와서 다 제대로 설치를 해주셨는데 매뉴얼을 안 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매뉴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사분이 매뉴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복합기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가리키면서 이거 찍어 보시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말도 문자 세대라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또 굳이 뭐 매뉴얼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찍어서 동영상을 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우리 이 전자 민사소송법 체계가 ICT화 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인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2024년도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 무렵에 맞춰서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도 한번 좀 변혁하는 것을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더 고민해 볼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분들께서 우리 발표자분의 발표를 더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슬기롭게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 이름을 언급하셔서 제 논문을 언급하셔서 사실
이 전자소송법을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요, 2009년, 2010년의 기술 발전 상황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패드가 막 나왔고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의 기술 발전을 예측을 하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자 정보, 동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서증으로 할 것인가 검증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자소송을 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문자 정보든 동영상 정보든 지금 그 동영상 정보라고 하지만 문자 정보하고 혼합되어 있는 동영상 정보도 있죠.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인데 기록에 철할 수 있으면 검증 조서를 굳이 간단한 거는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럼 기록에 철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서증하고 똑같다. 철할 수 없으면 그게 설령 문자 정보라 하더라도 좀 그 서증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기록에 철할 수 있으면 다 서증으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규칙에는 검증이나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서증이냐 검증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나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절차는 유연하게 두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대응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운영하고 또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규율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여튼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자가 의견을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8분인데요.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한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은 뭐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우리 정 교수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시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토론을 잘해주셔서 아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세대 전자소송 이걸 보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전자소송을 만들 때 법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이 좋은 수단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법원은 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생활수단을 이용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더 발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오늘 또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참석을 해서 경청을 해주시고 또 줌을 통해서 아마 참가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 민사 전자소송에 관한 발표와 토론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 40분부터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휴식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